주로 이제 경제 정세 전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불주화 경제 기관들의 뭐 성장률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걔도 다 틀려요. 진짜 다 틀려요.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제가 예로 든 게 대체로 이제 연준, 미 연준은 3개월마다 성장 전망이나 고용 실업률 전망 이런 걸 해가는데 어떨 때 많이 틀리냐면 경제가 나름의 순항하는 이런 기간에는 그래도 대충 맞는데 예를 들어서 막 급전직하로 뭐 공황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얘네들이 가진 그 예측 모델이라는 게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무슨 일이 진행된다. 이게 미래에도 연장된다. 이런 가정하에 이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황이나 이런 거는 과거에 순항하던 이런 상태가 갑자기 그 중단이 되면서 전혀 다른 사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특히 많이 틀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운동권에서도 뭐 IMF, 저도 옛날 좀 그랬지만 IMF, 세계은행, 혹은 뭐 우리나라 이 유수 재벌산업 연구소 이런 데서 나오는 예측치 이런 거를 막 이 그 경제 전세 전망 얘기할 때 적어 놓는데 나는 그게 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괜히 걔들 위신 높여주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으려면 공황에 대한 전망 이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막스주의자라 할지라도 쉽지 않고 그래도 막스주의자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시기에 공황이 올 것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무슨 뭐 예측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전망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황 예측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호황 뒤끝에 공황이 오거든요. 호황 뒤끝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호황이 막 계속 그 진행되니까 여기에 막 올라타서 막 주식도 시장도 뭐 오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거기에 다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무슨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니 아니면 무슨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또 횡행했어요. 아주 그 새로운 금융 기법을 통해서. 요번에 AI 이런 것도 더 하잖아요.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 뭐 이래가지고 요새 전부 뉴스 틀면 기자들이 다 주식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 주식 그 뉴스를 엄청나게 내보낸다. AI나 뭐 머스크 이런 애들이 막 부추긴 측면도 있지만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뭐 세계가 완전히 바뀔 것처럼 심지어는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처럼 부르주아들이 그런 얘기까지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경기 순환 과정에서 늘상 있는 일이다.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AI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확한 무슨 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언제나 그런 일은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요번에는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공항이 그 아주 단시간 내에 도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이라는 것은 투자 붐이 엄청나게 일거든요. 투자가 막 일어나고 수요가 있어서 투자를 막 해내는데 투자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수요가 막 끊기는 거예요. 이때 공황이 오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인공지능 관련 투자 그리고 뭐 이 데이터 센터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막 짓기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뭐 한 2, 3년간 그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 올해만 해도 한 6, 7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투자 붐이 끝날 즈음에 그 공황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어서 어쨌든 올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전망은 그냥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게 코로나 그 트럼프의 행태라는 게 엄청 비합리적이고 제멋대로 하고 막 이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경제 상황하고 마주해서 트럼프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얘가 그래도 미국 경제 상황 혹은 문제나 모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대응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나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진핑이나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그냥 제가 중국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미국 경제와 경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중국도 하고 있는데 관련한 경제 지표.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는 미국 지표를 좀 얘기했는데 작년하고는 다르게 좀 볼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경제가 명목 GDP라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경제 통계로는 여전히 미국이 3이라면 중국은 한 2 정도 됩니다. 중국이 미국 경제 3분의 2인데 PPP 기준이라고 뭐 물가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실질 지표에 가까운 이런 총생산 규모로 보면 중국이 2014년에 미국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성장률이 아직도 한 4~5% 중국은 하고 미국은 2%여서 중국이 결국은 명목 GDP도 언젠가 따라잡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자 지배 세력들 사이에서 이게 경쟁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았네 이런 등등에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미국 지배층들은 그런데 위협을 느끼는 거고, 어떻게 중국을 부상하는 중국을 좀 내리 누르는가 이런 것들에 이제 골몰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GDP 지표들이. 그리고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를 보겠는데 그림 2 46장에 보면 이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GDP가 100이라면 현재 정부 부채 규모가 한 120 정도 됩니다. 맨 끝에 오른쪽에 이게 2025년 자료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공황 이후에 코로나 공황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뛰었죠. 그 이전에 또 서프라임 모기지 2010년 그 이전에 또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이 두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 정부 부채 그 규모가 엄청 늘었어요. 제가 이 두 시기를 미국의 그 경제 정책을 보니까 미국은 진짜 마음대로 돈을 쓰더라고요. 아무 제약이 없어. 그냥 막 노동자들도 임금을 다 지불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일을 안 해도. 그리고 미국 애들은 지배층들도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국민들은 다 매겨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민주당이나 공화당 둘 다 심지어 트럼프도 자기네들은 노동계급을 옹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우리는 공화당은 뭐 부자들이나 대자본가들 대변한다 그럴 것 같은데 얘네들은 자기네 국민들을 다 자기네는 먹여 살릴 역량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가 봐요. 어쨌든 정부 지출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게 2차 대전이면 전쟁 때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쓰잖아요. 빚을 내 가지고 그 수준에 버금간 거예요. 코로나 이후 정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이게 GDP 대비 비율이어서 절대 그 규모를 보면 엄청나게 역사상 최고 규모고, 어쨌든 GDP 대비 비율도 이런 큰 거다. 이렇게 그 정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는 물론 매년 적자를 많이 내서 그러는 거예요. 적자는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죠. 밑에 보시면 그 수평으로 까만 줄이 있는데 그게 균형 재정 수준이에요. 세입하고 세출이 똑같은 정도인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 계속 적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 그 음영이 있는 부분이 경제 위기 시기를 가리키는데 경제 위기가 발생하다 할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이렇게 빚이 늘어납니다. 적자가 늘어납니다. 적자가 는다는 것은 그것이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참고로 그 레이건 때 80년대 이후에
균형 재정 얘기하고 막 이런 애들인데 신보수주의자들이어서 근데 걔네들도 뭐 방산에 돈 쓰고 뭐 등등 해가지고 적자를 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일하게 클린턴 말기에 이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 심각해가지고 정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고요. 그림 4를 보시면 그래서 이 정부채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자를 지불한 거예요. 재무성증권 발행해가지고 그것이 평년 금리로 뭐 3%, 4% 이자를 지불하는데 그래서 GDP에서 이자 지불액 비중을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 역사상 최고치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게 통계가 없어서 역사상 최고치는 모르겠는데 1940년대 이후로는 최고치예요. 근데 이게 규모가 그림 5 보시면 그러니까 GDP 대비 3.15가 이자 갚는 데 쓰는 돈이에요. 그게 9,700억 달러. 9,700억 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GDP의 반 정도 돼요. 우리나라 GDP의 반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의 반 2,500만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액 전체를 미국은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아니 이자 지불하는데 원금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갚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이렇게 이 9,7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이거는 원금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자율이 이 상당한 기간 동안 높게 유지되고 내려가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다. 트럼프가 맨날 연준 의장 막 파월 욕하고 그러잖아요. 아, 저 새끼 무능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러고. 근데 연준 의장은 또 약간 자리가 보장된 사람이라 그 안 나오고 계기였는데 어쨌든 트럼프 생각은 이자율을 빨리 내려서 우리 이자 지불액을 낮춰야 되는데 왜 제가 저렇게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냐 이런 건데 금리가 솔직히 말하면 물가가 막 오르는데 금리를 막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월의 행동이 기본적으로 옳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그 연준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그리고 얘는 원색적이잖아요. 뭐 무능하다는 여천윤이 도저히 그 우리나라 어른들이 할 행동 혹은 발언은 아닌 거죠. 이래가지고 걔가 그렇게 욕을 해댄 게 이런 정부 부채에서 지불해야 되는 이자 지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오는 이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는 수입과 지출을 맞춰본다는 거거든요. 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수입이 더 많고 지출이 더 적은 거고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건데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하고 이전 수지라고 그 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더해서 계산한 것인데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는 이 무역 상대국이 흑자를 내는 거고 무역 상대국들은 달러 가져서 뭐예요? 다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각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근원적인 원인은 미국이 적자를 내서 그래요. 어떻든 이렇게 계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는 외국 자본의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가는 자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것도 좀 놀랄만한 수치입니다. 2025년 9월에 보시면 여기 순대의 금융자산이 있고 대금융자산이 있고 대금융부채 큰 글씨가 있잖아요. 보시면 대금융자산 미국이 외국에 갖고 있는 자산이 41조 달러예요. 41조 달러. 미국 GDP가 한 30조 달러 되거든요. 한 1.3배 정도가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투자하는 게 얼마냐? 68조 달러. 2배가 넘어요. 미국 GDP의 2배가 넘는 액수를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외국에서 미국에 투자한 투자는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재무성 증권을 산다거나 예금을 한다거나 뭐
자본 도피하는 애들도 있고 뭐 어쨌든 여윳돈이 있어가 일본 같이 여윳돈이 있어서 싼 금리로 저금하고 이러는 자본이고 미국은 어떠느냐 외국에 가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누리는 거예요. 수익률이 직접 투자 수익률이 다른 나라의 한 2배, 3배 되거든요. 외국인이 미국에서 얻는 직접 투자 수익률에 비해서 미국이 외국에서 얻는 직접 투자 수익률은 한 2~3배 됩니다. 이게 헤게모니적 지위를 누리는 이득이에요. 미국이 제일 돈 되는 데는 다 지네가 먼저 장하고 가고 그리고 막 그 다른 나라들 정부 팔 비틀고 어떤 이래가지고 등등등등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떻든 규모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투자하는 규모가 훨씬 크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외국에서 얻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그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외국에서 미국에 들어가 있는 자본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보시면 최근에는 투자소득 수입하고 투자소득 지급이 비슷해졌어요. 아니면 역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나 투자소득 수입이 컸는데 2024년도에 그 수입액에 비해서 지급액이 그러니까 외국 자본에 지급하는 그 이자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이 순대의 금융자산의 마이너스 규모가 커지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잉여가 유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표 1에서 50쪽에 다시 보시면 앞으로 와서 이게 순대의 금융자산이 금융자산하고 금융부채를 뺀 건데 마이너스 28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GDP 규모 정도의 되는 돈이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액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현재 미국의 약간 최근의 경제 지표상의 약간 특징적인 그러니까 미국이 처한 문제나 곤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트럼프의 그런 이상한 행동들 막 뭐 우리 보고 투자를 하려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려고 하려는 유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문제가 되면 다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불안하면 빠져나올 수도 있는 이런 국면인데 일본이나 한국 막 목 잡고 야 니네 우리 투자해 이래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게 무슨 뭐 알래스카 가스관 이런데 수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이런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면서 투자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상호의존 비대칭적 상호의존 한국도 미국에 수출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거를 어쨌든 현재 세계적인 이런 그 권력 이계상에서 쉽게 부르자 정부가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약간 구조적인 장기에 걸친 미국 경제를 좀 진단을 해보겠는데 보시면 그게 이윤율이에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그 이윤율의 경영적 저하 법칙 이래가지고 이게 엄청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하고 제가 크게 틀리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이걸 그림까지 좀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그림 9에 이게 그 막 그 옆으로 수평으로 짝짝 그어진 게 이게 있잖아요. 이거 말고 막 들쭉날쭉하게 점선으로 그어진 이윤율이 있잖아요. 이 점선으로 이어진 거는 어쨌든 시장 가격 이윤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고정자산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 가변자본이랄지 아니면 유동적 불변자본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쉽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대리변수 비슷하게 이렇게 그린 건데 보시면 70년대 이윤율이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팍팍팍 내려왔어요. 그죠?
미국 경제가 잘 나가다가 최초로 이제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시기거든요. 그 다음에 80년대 계속 거의 수평 상태를 유지했어요. 이거는 저는 이윤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혹은 세계화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심지어는 개도국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서 이윤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이때는 축적률이 둔화됐어요. 축적률을 둔화시키면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신자유주의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진행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간신히 그 유지를 시켰는데, 보니까 최근에 보면 그 2020년대 이후 주기에서 물론 이 현재 주기가 끝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제가 이 주기의 시작과 끝을 공황 불황에서 시작해가지고 공황 직전 시기까지를 한 사이클로 보거든요. 보시면 이후에 이 시장 가격 이윤율이 특별히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약간 높아진 이 그 이윤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30-40년간의 그 거의 수평 상태인 이윤율이 좀 높아졌다. 뭐 한 4-5년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그 대충 통계를 그 조합을 해봤더니 결국은 노동자들의 생산성, 이때는 사실은 임금도 좀 올랐거든요. 명목 임금이. 근데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이고 실질 임금은 별로 안 올랐다. 근데 생산성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사회학적 용어로 해석을 하면 착취율이 증대됐다. 그래서 노동자 착취율이 증대되면서 그 이윤율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게 유지가 가능할지, 이후로도 예를 들어서 경기순환 2-3개를 거치면서까지 계속 유지될지. 근데 많이 얘기하듯이 AI가 막 노동자를 다 밀어내고 뭐 저저저 이러면 이게 유지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 확언은 못 하겠고, 어쨌든 30-40년간의 그 낮은 이윤율을 좀 벗어나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얘기가,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됐다. 왜 악화됐느냐? 그림 11 보시면 이게 고용이거든요. 노동 시간으로 친 고용 그 양을 지수화한 건데,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이 음영치는 부분이 경제 위기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용이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쓱 높아졌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쓱 높아지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유독히 특별해서 전부 집에서 쉬었잖아요. 많은 노동자들이.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채용을 했는데 채용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잖아요. 초기 기울기가. 그래서 이게 그 과잉 고용이다 이런 얘기를 부르주아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잉이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화의 진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과잉 고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 위에 그 수평선 같은 게 나타나는데 다른 경제 위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고용 문제가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고용 규모가 적어졌거나 그 노동자 시간당 시급이 낮아졌거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고용 규모가 낮아졌는지 어쩌든지는 확실하지 않다. 근데 그림 12에 보시면 점선이 이게 그 시급 증가율이에요. 그리고 실선이 생산성 증가율인데,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서 시급 증가율이 유독히 낮았다 이 시기에.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윤율이 증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입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투자자산 얘기를 좀 볼 건데 보시면 그립 13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입은 서비스까지 포함한 건데 이게 아닌가? 상품 수출입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규모가 점점 그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1조 1,890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엄청 놀래고 아담 투스라고 이 그 영국 출신인가요? 경제학자가 뭐 팟캐스트에 나와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엄청나게 제조업이 발전하고 임금은 좀 낮은 상태고 그래가지고 거의 여전히 뭐 내수는 부족하고 빈곤하고 이래가지고 수출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일정하게 떠받치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흑자를 내고 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중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내수를 좀 진작시켜라. 그래서 그래야 니네 수입도 늘고 소비도 늘고 이런 거 아니냐. 다른 나라 좀 덜 괴롭혀라 이런 얘기고 그게 이제 관세 정책으로 나온 거죠. 그런 트럼프 같은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뭐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흑자국인데 그 흑자국이 사실은 상당히 크긴 커요. 그리고 경제학자들 주류 경제학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장 기제에 의해서 다 이런 거 다 조정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구조적으로 안 돼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의 수출입 이게 트럼프의 행동에 이런 또 한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림표 2는 중국의 교역 상대국의 변화 이런 걸 보는데 저는 베트남이 눈에 뜨더라고요. 베트남 뭐 전쟁까지 했는데 지금은 6위가 교역 상대국 6위가 됐고 놀랍게도 한국이 2위입니다. 중국 교역 상대국에 1등이 미국이고 요새 한국의 이러저러한 지표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대투자자산, 국제투자자산 있는데 핵심은 미국이 워낙 외국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고 외국에 많이 투자를 해서 중국은 거기에 보면 너무 그 약소하다. 세 발이 피다. 이 국가 규모도 훨씬 큰데 인구가 4-5배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경제를 좌지하고 막 이런 상태는 아니다. 인구가 커서 이런 상황이지 미국 따라가지면 아직 멀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중국의 역량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반도체도 어쨌든 우리한테 떨어지고 있는 거고 중국이 그러겠어요. AI나 뭐 로봇에 막 엄청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비결이 어떻게 될지 이건 뭐 모르겠고요. 근데 중국은 어쨌든 거대한 시장, 인구로 대표된 시장과 뭐 제조업 능력이나 혹은 기술 인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뭐 만만한 상태는 아닌데 아직은 세계를 상대로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에 훨씬 뒤진다 이런 얘기고 이윤율 관련해서도 그려놨는데 15페이지에 이것도 대리 지표 같은 건데 중국이 2010년도 초반 이후로 이윤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결국은 저는 축적이나 성장에 가장 적합한 지표가 이윤율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윤이 많이 나면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이 늘고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윤율이 낮아져서 중국의 저성장 경로는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어쨌든 트럼프의 이러저러한 행동이 아주 막무가내 같지만 미국 경제의 문제나 무슨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부주의적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세계 체제 뭐 불평등한 세계 체제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부자 감세를 계속하는 대신 노동자들한테는 막 헛공약을 해가지고 이민자들이 문제다 이러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런 등등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미국 경제의 현재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는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나온 행동 양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필연적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갈등이나 대결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중운동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상당한 뭔 일 있으면 뭐 들고 일어나는 게 상당히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민중들이 잘 했으면 좋겠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연금이나 그 주민들의 기본 연금 이런 것들이 엄청 그 수준이 엄청 열악하더라고요. 임금은 좀 올랐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많은 그 흑자 보고 조금 이러고 있는데 노동자들 처지 개선하고 그리고 노동자들 개선하려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화 이 길을 터줘야 된다. 안 그러면 중국도 중국 지도부가 뭐 한 1억 정도의 당을 가진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노동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